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료 분석의 대가 김현민 기자와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풀타임 출전이라는 또 기록을 남겼던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김현민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경기 자체가 경기 전부터 조금은 불협화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무아니하고 덴벨레하고 하키미하고 그리고 이제 퀴르자와 이렇게 네 명이 마르세유 네. 팬들을 조금 모욕하는 챈트를 했던 것 때문에 이제 원래는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주어졌으나 이게 집행 유예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파리 생제르맹 구단 차원에서 조금은 징계를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전원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빼다 보니까 윙백 없는 축구를 나오게 된 거였죠. 네. 처음에는 조금 3-3-3-1처럼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초반에 측면이 너무 비는 문제들을 노출하면서 스트라스부르의 측면 공격에 조금 문제점을 노출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솔레르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사시에는 이제 수비시에는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5백 그런 향기가 좀 풍겼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백을 기반으로 하는 포진이 맞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그 솔레르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 쪽에서 계속 이제 이강인 선수 뒤쪽을 커버해 주다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솔레르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상 풀백처럼. 그러면서 이제 포진도 4-2-2-2로 전환했다라고 표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거 그냥 4-2-4였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예. 이강인하고 바르콜라가 측면을 밟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측면 공격을 아예 전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바르콜라는 상황에 따라서 은바페와 이제 스위칭하는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그냥 기본적으로 4-2-4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중계 중에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뉴캐슬 전에 그 4명 포워드 작전이 대실패를 거두고 나서 그렇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뭔가 그 4-2-4 포메이션, 4명의 포워드를 활용하는 그 4-2-4 포메이션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좀 남은 것 같아요라고 저도 멘트를 했거든요. 안 그래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제 그 4-2-4 포메이션에 관련돼서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수단한테도 4-2-4가 실패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기회가 된다면 쓸 것이다라고 얘기도 했었다라고 하고, 또 이제 그 4-2-4가 제대로 구동하지 않은 건 공격진들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잘 안 돼서 그랬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원의 수적 열세라든가 중원에서 밀린 거는 언급을 안 한 거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중원 싸움에서 밀린 거였는데 그 경기는 초반에는 그래도 파리 생제맹이 공격을 주도를 했었죠. 일단 8분경에 은바페가 이제 파울을 얻어낸 과정에서 이제 그 비티냐가 프리킥을 중앙으로 내줬고, 이걸 이강인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상대 수비수인 페랭을 맞고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8분경에 바르콜라가 이제 측면으로 빠져서 패스 준 거를 하무스가 받아서 파울을 얻어내면서 페널티킥을 획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은바페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1-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다만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의 문제는 지나치게 은바페 중심으로 경기가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 김현민 기자님이 저 그려놓으신 거죠, 빨간 줄. 이게 풀타임 기준인 거거든요. 사실 제가 그 30분경에 평균 위치를 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강인하고 솔레르 둘이 거의 외딴 섬처럼 오른쪽에 따로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선수 플러스 이제 골키퍼 제외하면은 중앙으로부터 왼쪽에 쏠려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치게 왼쪽 중심으로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은 고립되고, 또 이제 상대도 왼쪽만 막으면 되다 보니까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노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전에 그 스트라스부르 그림 잠깐 보시면은 스트라스부르도 전체적인 평균 위치가 오른쪽이 많아요. 그것도 조금은 수비적으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낮은 오른쪽이 많다는 거는 평균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높은 왼쪽이 많다는 거와 맞물리는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30분경까지만 하더라도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방향 비율이 왼쪽이 무려 63.1%. 이건 조금 선을 넘은 비율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게 덴벨레 선수, 하키미 선수가 나올 때는, 특히 하키미 선수가 나오면 그래도 오른쪽 비중도 좀 높아지죠. 그렇죠. 만약에 하키미가 있었으면 이강인과 또 이제 2대1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10분경에 골을 넣고 나서는 30분경까지 슈팅 한 번 없었습니다. 좀 그 답답한 경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페널티골 하나가 컸던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 31분경에
은바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물론 여기서 은바페 선수가 정말 라인을 잘 탔어요. 또 심지어 한 번 드리블을 더 치면서 이거 그 골라인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컷백을 준 거를 솔레르가 마무리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추가골을 넣었는데요. 딱 이제 은바페가 골을 넣고 나서 그 솔레르가 은바페한테 이렇게 안기니까 은바페가 이강인이 패스 준 거야. 딱 이렇게. 좋았어. 예. 그거 아닐까요? 따봉도 하고 박수도 이렇게 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은바페 선수가 오른쪽으로 많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강인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성공적인 연결이 있고 나서 예, 그러면서 은바페가 오른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31분경부터 65분경까지는 오른쪽 중심으로 이제 플레이가 전개가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파리 생제르맹은 은바페가 있는 곳에 볼이 있다. 그렇죠.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너무 은바페 중심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건 그 31분경부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하기 이전까지인 65분경까지 공격 방향 비율이 오른쪽이 이제 4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52분경에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하무스한테 전진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이제 하무스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인 니암시에게 차단이 되는 장면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65분경에 바르콜라와 하무스를 빼고 덴벨레와 무아니를 넣으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뭐 이강인 선수가 그가 움직인 동선만 보더라도 이거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가 65분 이전까지가 왼쪽인 건데 오른쪽을 밟고 다닌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65분 이후에는 왼쪽을 밟고 다녔는데요. 근데 사실 덴벨레와 무아니가 이 경기에서 좀 굉장히 많은 실수들, 특히 터치 미스들, 거기다 덴벨레는 좀 정신줄을 놓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계속 무슨 뭐 집중하지 못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경기 안 나올 줄 알고 밤새 전날 게임한 게 아닌가. 박주호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덴벨레가 밤새 게임하다가 훈련에 안 나온 적이 몇 번 있다라고, 예, 자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 그것도 저 실생활 아니면은 또 알 수 없는 해설. 네. 예, 77분경에 골이 나올 때까지 슈팅 한 번도 없었고 저게 유일한 슈팅이었어요. 저 네. 골이. 하지만은 바로 이제 이 골 장면에서도 이 선수가 관여를 했는데요. 먼저 이강인 선수가 볼을 차단하면서 감각적인 백힐 패스를 내줬고, 이걸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치고 가다가 덴벨레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덴벨레의 컷백이 사실 상대 맞고 흘렀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제 그 솔레르가 다시 패스를 내줬고, 이걸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감각적인 터치에 이은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네, 이날은 솔레르 선수를 비롯해서 그래도 스페니쉬 선수들이 어쨌든 좀 큰 일을 해줬어요. 네, 뭐 파비안 루이스는 뭐 이 골 이전까지는 다소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는데 이 골 장면은 정말 예술이었죠. 네, 그러면서 스트라스부르도 사실 좀 올라오고 있다가 완전히 추격 의지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대로 경기가 3대 0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일단 뭐 이강인 선수의 기록을 놓고 보자면요. 패스 성공률이 91%로 상당히 높았고요. 물론 뭐 그 찬스 메이킹 한 번으로 좀 평소보다 적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오른쪽이 조금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슈팅 한 번 가져갔고, 거기다가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정말 움직임을 잘 가져간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 찬스 리시브가 은바페, 솔레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김현민 기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알토란 같은 스탯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득점 찬스를 증가시키는 상황에서의 저 리시브 비율, 네. 저거 꽤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얼마나 그가 움직임을 잘 가져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니까, 그래도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 고무적인 부분, 결국 파리 생제맹은 은바페 중심으로 굴러가잖아요.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 은바페 선수한테 패스를 11회를 제공했는데, 이게 솔레르에게 13회 제공한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솔레르한테 패스 준 거는 하나만 전진 패스였고 나머지는 다 백 패스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리턴 패스가 더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솔레르 선수가 또 중원과 측면 뒤를 받치는 역할을 이날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예. 반면에 이제 은바페 선수한테는 그래도 전진 패스들을 이렇게 찔러주면서 단장이 흡족할 만한 패스들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저는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그 마요르카에서 뛰면서부터 이거는 조금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공률이 높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수비
수비를 정말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는데요. 그라운드볼 9회 시도해가지고 3회 성공시켰고 또 이제 공중볼 경합도 2회를 했는데 총 경합이 11회잖아요. 네. 이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았었고요. 오. 그리고 또 이제 리커버리 횟수도 7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네, 리커버리한 지역도 다 뭐 의미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태클은 한 번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는데 어쨌건 태클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또 이제 공격 진영에서 가로채기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수비 의식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요르카에서 이제 풀타임 계속 중요한 아주 팀의 높은 비중의 핵심 선수로 뛰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중용되고 많이 나오면 수비 요령도 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렌시아 때 뜨문뜨문 나왔을 때랑은 수비 요령 자체가 좀 다르죠. 네. 네,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가 활약을 펼쳤던 스트라스부르와의 파리 생제르맹 경기 자료 분석을 보셨는데요. 음바페가 있는 곳에 정말 그 볼이 있다. 그게 증명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좀 지나치게 음바페 중심으로 가고 있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메잘라나 아니면 가짜 9번으로 보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부분들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가짜 9번으로 쓸까요? 지금 콜로무아니 선수, 저는 하무스 선수 다 데려왔는데. 그냥 종국에는 메잘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번 경기는 일단 뭐 덴벨레도 선발로 안 나오고 그리고 하키미도 안 나와서 조금 오른쪽으로 나온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근데 뭐 프리시즌에 일단 하키미랑의 조합도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오른쪽 측면으로 가더라도 하키미가 나오면은 이 경기보다는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음바페를 너무 왼쪽으로 고정돼서 뛰게 하는 것보다는 좀 상황에 따라서 좌우를 많이 스위칭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특히 이제 무한이가 최전방에 설 경우에는 무한이는 이제 왼쪽으로도 빠지고 오른쪽으로도 빠지고 이런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스위칭을 많이 가져가는 플레이들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습니다. 네, 설사 이강인 선수가 뭐 출전을 안 하는 경기라 할지라도 음바페가 중앙과 왼쪽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도 좀 섞는 것이 파리 생제르맹을 위해서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네. 덴벨레 선수가 좀 안 좋아 보일 때는 네. 덴벨레 선수가 물론 이제 큰맘 먹고 데려온 또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선수인 건 사실인데 네. 뭐 드리블 잘 될 때는 또 엄청 잘 되는 그렇죠. 선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벨레 선수도 안 좋아 보이면은 빼는 경기가 있어야 된다. 네. 덴벨레를 너무 무조건적으로 믿고 갈 만한 그런 정도의 신뢰성을 여태까지 덴벨레 선수가 커리어 내내 보여준 게 아니니까 네. 그런 어떤 여태까지의 데이터에 좀 바탕을 하자면 그 자리도 사실은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이강인 선수의 자리는 그 오른쪽 측면 아니면 결국은 메잘라 중에 하나 이쪽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했던 그런 네. 스트라스부르전이 됐고요. 저는 그 스타스부르전에 사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가장 큰 수확은 그나마 솔레르가 아닐까. 네네.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엘리케 감독이 솔레르하고 파비안 루이스를 조금은 배제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솔레르가 오른쪽 풀백으로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 팀에 따라서는 솔레르를 오른쪽 풀백으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전 경기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솔레르도 어느 정도는 출전 기회들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했었습니다. 네, 솔레르 선수는 사실은 뭐 정말 경기 가장 훌륭했던 선수 한 명 꼽아라 그러면 솔레르였던 네, 것 같은데 저도요. 마지막으로 4-2-4 포메이션에 대한 그 엔리케 감독의 심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저는 그냥 안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 자체가 이 경기도 결과는 3대 0이지만은 내용적인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강팀들은 대부분 주강을 단단하게 쌌잖아요. 네. 그러면 뉴캐슬전 같은 참사가 또 나올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2-4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듯한 지금 B를 받았던 또 이 경기였는데 네. 김현민 기자님의 말씀대로 루이스 에니케 감독도 4-2-4를 너무 남발하지는 네. 않을 것을 좀 권하고 싶긴 해요. 이건 그 지고 있을 때 네. 그럴 때 원래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원래 그렇게 하죠. 그럴 때는 수비도 빼고 공격도 넣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도리어 미드필더 숫자가 하나 더 비면서 플레이들이 더 안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파비안 루이스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 좀 안 좋은 모습들도 있기도 했었고 비티니아도 너무 이게 중앙에서 결국 싸움이 안 되니까 왼쪽으로 계속 움직여가지고 왼쪽에서 만드는 플레이밖에 안 했었거든요.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이렇게 두 명만 중원에 남겨두기에는
너무 좀 약해 보이죠? 그렇죠. 예, 우가르테가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버티기가 예, 예, 쉽지 않은데 좀 지고 있을 때나 이럴 때만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